마지막 강연 정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강연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뇌과학자신데요. 인공지능의 인문학적 고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시곤 합니다. 자, 오늘도 또 그런 화두를 던져주실 것 같은데 외모를 보면 두 번째 순서에 나오셔야 될 것 같은 굉장히 리버럴한 그런 모습을 갖고 계십니다. 김대식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님과 함께 포스트 팬데믹과 인공지능에 대해서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김대식입니다. 이렇게 또 좋은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제가 아까 좀 일찍 도착해서 제 전에 강연을 들었는데 정말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제 강연 전에 약간 좀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 게,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강연은 기술적인 내용 그리고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현재 연구를 하시든 사업을 하시든 또는 방송에서 일하시든 아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게 어쩌다 보니까 저도 사실 강연 준비할 때마다 뭔가 좀 도움되는 얘기를 준비하자, 긍정적인 얘기를 준비하자 하는데 결과물은 항상 도움도 안 되고 상당히 어두운 내용으로 제가 항상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좀 반성을 하고는 있지만 오늘 또 준비한 강연 내용은 이겁니다. 포스트 팬데믹 시대와 인공지능이라는 주제로 좀 준비를 했고요. 사실 이 두 가지가 저는 분명히 연관성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공지능, 오늘 하루 종일 인공지능에 대해서 들으셨겠지만 보통 인공지능이란 개념을 들으면 우리는 터미네이터 같은 영화를 상상하던가 허무맹랑한 사이언스 픽션, 또는 좀 더 현실적인 차원에서는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이 개발된다면 현재 존재하는 직업의 47% 정도가 사라질 수 있다라는 예측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인공지능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죠. 코로나라는 또는 코비드 19이라는 팬데믹을 지금 저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팬데믹이 인공지능의 개발, 발전하고 어떤 영향을 줄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좀 친한 역사학, 정치학, 경제학 교수님들하고 공부 모임을 몇 달 동안 했는데요. 이제 팬데믹 시대 전과 팬데믹 이후의 시대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분명히 팬데믹 전과 팬데믹 후의 세상은 달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팬데믹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런 경우는 없고, 대부분 이미 그 전에 5년, 10년 전부터 있었던 트렌드들이 그러나 급격하게 가속화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10년, 20년, 30년 안에 벌어졌을 일들이 이제는 1년, 2년, 3년 안에 벌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팬데믹이 인류 역사에서 항상 했었던 역할인 것 같고,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가 팬데믹 이후의 세상을 생각한다면 이머징 트렌드들, 어차피 지금 벌어지고 막 표면으로 나오려던 트렌드들이 급격하게 가속화된다라는 가설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트렌드라는 것은 사회, 경제, 정치도 있겠지만 당연히 기술적인 트렌드도 큰 영향을 주고 있겠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어쩌면 우리는 좀 진정한 의미에서 이제야 2020년에 21세기가 시작됐다라고 주장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이 최근에 많이 얘기하는 건, 알고 보니까 20세기도 1900년에 시작하지 않고 1918년에 시작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왜냐? 1900년에서 1914년까지의 20세기는 19세기의 끝자락이었다라는 거죠. 여전히 세상은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 왕족들이 존재했었고 귀족들이 정치를 하고, 그러나 1차 세계대전이라는 충격을 통해서 사회가 급격하게 변하고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가 생각하는 20세기가 시작된 것 같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2000년에서 2019년까지 우리는 20세기의 끝자락을 살았던 것이 아닐까. 그리고 이제서 추후 우리 후손들이 해석할 21세기의 성격을 올해부터 우리는 경험한다는, 다시 말해서 21세기 교과서의 페이지 1 첫 장은 2020년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런데 문제는 이 21세기 역사책이 매우 흥미로운 역사책이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첫 페이지만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에 아직은 뭐가 써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럼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도대체 현재 진행되고 있었던 트렌드 중에서 어떤 트렌드가 급격하게 가속화될까 하면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트렌드인 것 같아요.
탈세계화가 아마 가속화될 거다. 다들 동의를 하시겠지만 지난 30년 동안 1989년, 1990년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들이 무너지면서 우리는 30년 동안 인류 역사 거의 30만 년 동안 가장 평화로운 시대를 경험했습니다. 문제는 우리 대부분이 지난 30년 동안 잘하고 교육을 받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지난 30년이 어떻게 보면은 노말인 거죠. 그렇지만 지난 30년은 상당히 앱노멀한 시간이었고 이제 다시 가속화되기 시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계가 다시 정상화돼가는 훨씬 더 혼란스럽고 예측 불가능해지는 과거 시스템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두 가지 큰 변화가 있었죠. 그것은 전 세계의 시장이 하나로 합쳐졌었던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화라는 단어로 항상 우리가 표현하고 뉴욕 타임스 기자죠. 토마스 프리맨이 얘기한 세상은 평평하다. 실리콘밸리에서 무언가를 상상해내면 뭄바이에서 인도 엔지니어들이 코딩을 하고 셴젠에서 만들고 전 세계에서 파는, 그리고 거꾸로 우리도 대한민국 이 한반도 유라시아 대륙 맨 마지막에 있지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지식을 우리가 액세스하고 우리가 만든 것을 공유할 수 있었던 시간입니다. 상당히 많은 혜택을 받았죠. 덕분에 기술적인 발전도 아주 급격하게 벌어졌는데 이제는 여러 이유 덕분에 세상이 다시 탈세계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 탈세계화의 핵심 현상 중에 하나는 지난 30년 동안 세계화의 가장 큰 성공 예제였었던 미국과 중국의 어떻게 보면 한 시장으로 갔었던 이 두 슈퍼파워들이 이제 다시 멀어지는 그레이트 커플링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걸 최근엔 냉전 2.0 또는 신냉전이라고 많이들 부르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 또는 이 유튜브 스트리밍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연령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저같이 이미 40대, 50대가 넘은 우리는 이게 행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한평생 살면서 냉전을 2번 경험하는 세대가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는 기억하거든요. 젊었을 때 미국과 소련의 냉전, 맨날 핵전쟁 난다라고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는데 다행히도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고 우리는 30년 동안 평화를 경험했죠. 그런데 이제는 다시 냉전의 시대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 느낌으로는 신냉전은 조금 더 해결하기 어렵지 않나 상상해 봅니다. 그 이유는 기억을 해보면 미국과 소련의 냉전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경쟁이었는데 사실 이 두 체제 모두 유럽 계몽주의의 후손들이죠. 같은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에서 나온 모델들이었고 더구나 이 소련의 적어도 리더십은 대부분 백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20세기의 냉전은 같은 집안 안에서의 싸움이었지 않을까. 그런데 미국과 중국의 싸움은 다른 문명, 다른 문화, 다른 민족, 그리고 다른 인종들 간의 경쟁이기 때문에 훨씬 더 제가 봤을 때는 지저분해지고 훨씬 더 풀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아까 들었던 오늘 그 두 번째 그 발제에서 인공지능 제너러티브 모델이나 스타일 트랜스퍼를 사용해서 인물을 만들고 컨텐츠를 만드는 이런 대부분들이 우리의 기대 또는 우리의 희망하고는 다르게 제 느낌으로는 신냉전 시대의 양국의 프로파간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지 않을까 싶어요. 중국인들이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가짜 동영상들이 엄청나게 많이 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구나 미국과 중국의 이 갈등이 쉽게 풀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역사관에 있는데요. 중국을 봅시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역사를 보면 한 1820년도까지 2000년 동안 전 세계 GDP의 적어도 항상 20%, 25%를 차지했었습니다. 2000년 동안. 그러다 지난 200년 동안만 완전히 추락을 했었던 거고 이제 다시 중국이 부활하고 있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중국 관점에서 봤을 땐 지금 중국이 다시 잘 사라지고 기술이 뛰어나기 시작하고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이것은 역사가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충분히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200년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서양이 전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한 그레이트 다이버전스라고 부르는 이 시간이죠. 덕분에 중국에서 봤을 땐 정상화돼가는 과정이 미국과 유럽, 서양 문명에게는 가장 위험한 변화가 되겠죠.
본인들이 세상에 가지고 있었던 패권을 다시 놓칠 수 있는, 결국 본인들 관점에서 봤을 땐 세상이 다시 비정상화되는 그런 시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스트 팬데믹에 가속화될 것 중에 하나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예측으로는 기술 민족주의가 가속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 기술 세계화 시대에 살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논문을 낼 수 있고, 모든 나라 사람들이 모든 국가에 가서 유학을 하고 배울 수가 있고, 돈만 있다면 기술을 서로 라이센싱하고 협업을 했었던 시대는 점점 끝나가고, 이제는 세상이 정치적인 신냉전 시대뿐만이 아니고 기술적인 신냉전 시대로 가서 기술 역시 블록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의 의미는 뭘까? 특히 여기 오늘 오신 분들, 인공지능에 관심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과거 30년 동안 우리는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에 필요한 기술들을 대부분 공부해 오거나 또는 돈으로 라이센싱해서 사올 수 있었지만, 앞으로 기술 민족주의 시대에는 새로운 기술을 얻기 위해서는 나도 무언가를 줄 수 있어야만이, 거래라는 상황 안에서만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압도적으로 미래 기술 민족주의 시대에 우리가 당장 해야 될 것은 우리 기술을 많이 만들어 놓는 것이, 저축해 놓고 준비해 놓는 것이 가장 좀 좋은 보험 체제지 않을까 싶습니다. AI 쪽으로 바로 가겠는데요. 하필 이 수많은 현상들이 가속화되는 시기에 또 인류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변화가 최근에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지난 5년, 10년 동안. 그건 뭐냐면, 인간 위주의 현실에서 알고리즘 위주의 현실로 조금씩 바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트렌드가 아마 팬데믹 덕분에 급격하게 가속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모사피엔스가 지구에 등장한 게 한 30만 년 정도 됐나요? 지난 30만 년 동안 대부분 문명은 10,000년 전에 만들었죠. 그러니까 29만 년 동안 우리는 떠돌아다녔죠. 호모 모빌리쿠스, 항상 돌아다니면서 동아프리카에서 탄생해서 한반도까지 걸어온 거잖아요. 우리는 작은 그룹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나 혼자, 그리고 내 가족들. 그런데 우리 인간을 보면 사실 우리 인간은 생물학적으로는 대단하진 않거든요. 우리가 피부가 두꺼운 것도 아니고 이빨이 뾰족한 것도 아니고 날아다닐 수도 없고, 인간이 가진 유일한 이 험한 자연에서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도구는 협업입니다. 사실 숫자가 많으면 합쳐서 더 우리보다 거대한 그 적들과 싸울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어느 한순간부터 우리는 나하고 유전적인 친지 관계가 아닌 사람들하고 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00명, 200명, 300명. 그런데 협업에는 중요한 이슈가 있죠. 협업이라는 것은 신뢰관계가 존재해야 됩니다. 협업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거래관계인 거잖아요. 내가 너한테 뭘 도와줬으면 너도 나중에 나한테 도와줘라. 나는 도와주는데 상대방이 나를 안 도와준다면 협업 관계는 당연히 무너지겠죠. 내가 바보가 아니라면. 다시 말해서 신뢰관계가 중요합니다. 덤바의 숫자라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에 따르면 우리 인간 같은 경우에 한 100명 또는 150명 정도의 다른 사람들하고의 사회적인 관계를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1대1로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고 나는 저 사람한테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기억을 하다 보니 한 마을 정도, 100명, 150명 정도 작은 마을은 1대1 거래 관계로 유지가 가능합니다. 신뢰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2020년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5천만 명하고 같이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1대1 거래도 당연히 불가능하고, 인류가 도시화되면서 느낀 거죠. 더 큰 그룹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직접적인 관계, 거래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기관을 만들어서 거래를 하자. 우리는 이런 제3자 기관을 정부라고도 가끔 부릅니다. 정부가 필요했었던 이유죠. 아웃소싱을 한 거죠. 신뢰관계를. 이것이 지금까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잖아요. 그 문제는 뭐냐면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고 수많은 거래를 해야 되는데, 과거 같으면 내가 필요한 것이 글쎄요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물물을 교환하거나 했는데 이제는 1초에 한 번씩 뭔가 거래해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또는 0.1초에 한 번씩. 지금까지는 이 모든 거래를 제3자, 중앙은행 또는 정부 또는 다른 기관을 통해서 했는데 이제 비효율적인 거잖아요. 두 번째는 너무 많은 거래 관계에 대한 신뢰를 제3자에다 아웃소싱 하다 보니까 권력이 이 제3자한테 쏠리기 시작하죠.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 두 가지 문제, 비효율성 그리고 권력의 클러스터링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모든 거래 사이에 알고리즘을 집어넣자라는 겁니다. 해서 이제는 내가 거래를 할 때 신뢰관계를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신뢰관계를 유지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국제적으로 또는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좀 성공한 케이스를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서비스들이 제공하는, 이 회사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그 서비스의 성격을 보자면 10년, 20년 전에는 이런 서비스 또는 이런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항상 인간 대 인간, 직접적인 대면적인 관계 또는 제3자를 통한 관계가 필요했었던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고 중간에 알고리즘이 들어와서 신뢰 관계를 유지해 준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뭐 코로나 시대 비대면 서비스, 뭐 비대면 강연 같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완전 비대면은 아니죠. 저도 이제 학교에서 줌 수업을 많이 하는데 제가 갑자기 뭐 학생들의 마음을 읽는 텔레파시 능력이 생겨서 학생들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고 교수, 학생 사이에 줌이라는 알고리즘이 중개자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중개자 역할이 제대로 되려면 상당히 많은 AI 기술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 인간이 했었던 이 서비스를 중간에 기계가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재밌는 건, 이건 뭐 제가 뇌과학자로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우리 인류는 신기하게도 30만 년 전에 지구에 등장하고 나서 이 뇌의 하드웨어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거든요. 업그레이드가 된 적이 없고, 하드웨어는 대신 문명, 종교, 교육, 과학이라는 소프트웨어 패치를 통해서 계속 과거 하드웨어에 이제 유지만 시켜주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루트 레벨에서의 이 구조는 30만 년 시스템이랑 똑같다 보니까 인간의 니즈는 항상 똑같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별로 없어요. 뭐 매슬로우의 욕구 하이라키 피라미드 얘기하는 것 같이 처음에 의식주 해결하면 좋고, 안전하면 좋고, 사랑을 받으면 좋고, 뭐 친구가 있으면 좋고, 그 다음에 자아 실현을 하면 좋고, 항상 그렇다라는 거예요. 인류의 니즈는 항상 똑같은데 새로운 기술은 여기에 얹혀간다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셜 서비스 같은 뭐 수많은 서비스들을 우리는 사용하죠. 유튜브도 사용하고, 레딧, 스카이프, 뭐 포스쿠야, 별의별 시스템들을 다 사용하는데 곰곰이 들여다보면 이 서비스들이 만족시켜줬었던 니즈는 이미 그 전에 있었잖아요. 유튜브는 창문을 대체해줬고, 스카이프는 전화를 대체해줬고, 뭐 포스쿠야는 지구봉을 대체해주는, 결국 우리가 보면 이 니즈는 30만 년 전부터 그대로 있었는데 기술이 변하면서 이 똑같은 니즈를 다른 형태로 만족시켜주는 꼬리물기가 존재합니다. 한 30만 년 동안. 그리고 폼 팩터도 계속 리사이클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죠. 휴대폰이 등장하고 나서 뭐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한탄을 했잖아요. 아, 사람들이 서로 대화도 안 하고 휴대폰만 들여다본다. 제가 최근에 찾은 그림인데요. 19세기 말 런던에서 지하철이 가장 먼저 등장을 했죠. 신문에 이런 그 논평이 있었더라고요. 서로 얘기도 안 하고 신문만 들여다본다, 지하철 안에서. 그냥 항상 그랬던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싫어하거든요. 공공장소에서 나는 나만의 콘텐츠를 즐기고 싶다라는 거고, 뭐 최근에 가장 핫한 폼 팩터죠. 두얼 스크린들, 뭐 폴더블이 있을 수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두어 같이 이렇게 활짝 폈다 접었다. 새로울까요? 2500년 전 로마 시대 때 태블릿이잖아요. 태블릿이란 단어 자체가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스타일러스란 단어가 이게 라틴어잖아요. 이게 스타일러스잖아요. 똑같은 동일한 폼 팩터, 다시 말해서 동일한 니즈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새로운 시대의 사업을 준비할 때 트릭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선 이 서비스가 만족시켜주는 니즈가 도대체 뭘까? 아주 본능적인 니즈. 그걸 질문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과거에도 이런 니즈를 만족시켜줬었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동일한 니즈의 솔루션이 5번, 10번, 20번씩 나왔다면 이거는 상당히 안정적인 비즈니스입니다. 인류의 보편적인 니즈를 만족시켜주는 무언가겠죠. 단 시대가 발전하면서 새로운 기술이 가장 항상 얹혀가는 겁니다. 좀 더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언젠가요? 이게 뭐 몇십만 년 전, 몇백만 년 전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뭐 호모 에렉투스라고 칩시다.
그 당시 우리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너무 나약해서 이런 맹수들의 글쎄 한 야식 정도였었잖아요. 그냥 뭐 아침, 점심, 저녁도 아니고 잠깐 좀 배고프면 쉽게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데 지금의 상황을 보면 이 맹수들의 후손은 현재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깥에서 사진을 찍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100만 년 전에 외계인이 이 장면을 관찰했다면 이 미래를 예측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둘의 관계가. 우리는 알죠. 어떻게 가능해졌는지. 오늘도 동물원에서 이 철장만 없다면 호랑이가 이깁니다. 당연히. 이 철장을 하나 두고 갑을 관계가 현상이 되고 우리는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한 거죠. 여기서 교과서적인 내용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 인류가 날르지도 못하고 힘도 약하지만 인간의 뇌를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뇌가 커지기 시작을 했죠. 뇌가 커지니까 우리가 기술을 만들고 문명을 만들고 그래서 세상의 지배자가 됐다라는 것이 보통 교과서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한번 볼까요? 도대체 뇌가 왜 이렇게 클까? 보면 뭐 얘기를 해요. 이걸 가지고 인터넷도 만들고 AI도 하고 수학도 하고 뭐 철학도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문명을 만들었다. 지금 이야기죠. 그런데 지난 과거 인류의 뇌 팽창 히스토리를 보면 뇌가 가장 많이 커졌던 이 시대는 사실 지금이 아닙니다. 호모산피어스가 되고 나서 사실 뇌는 더 이상 커지지 않고요. 최근에 20세기에 들어와서 사실 뇌가 조금씩 작아지기 시작했어요.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측정을 해보면 매년 인간의 뇌가 조금씩 작아진다는 것이 지금 결론입니다. 급격하게 뇌가 커지기 시작한 것은 문명을 만들기 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물론 뇌 크기하고 문명하고 상호관계는 있겠지만 인과관계라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주장하기에는 데이터가 약합니다. 그럼 질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뇌가 왜 이렇게 커졌을까? 이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거고, 이건 제 가설입니다. 뭐 믿으셔도 되고 안 믿으셔도 되는데, 제 생각 그리고 뭐 제가 좀 동의하는 몇몇 최근 연구자들의 아이디어는 뇌가 커졌었던 이유는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고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의 뇌가 커진 거는 사회성을 무기화하기 위해서 뇌가 커졌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도대체 친구 만들기라는 것이 무슨 얘기일까요? 아주 유명한 그 책 또는 논문이 있는데요. 아까 잠깐 얘기했었던 로빈 덤바 교수님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진화 심리학자고 제일 유명한 책이 이건데요. 도대체 인간은 친구가 몇 명이나 필요할까라는 책입니다. 기회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매우 재밌는 책입니다. 이분이 한 건 그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데이터를 플롯해 본 거예요. 우리 인간은 영장류잖아요. 그리고 모든 영장류는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우리는 혼자 생존할 수 없겠죠. 그런데 보니까 영장류의 그룹 사이즈가 다 동일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영장류는 한 10마리가 같이 살고 누구는 50마리가 같이 살고, 그래서 한번 본 겁니다. 이 X축으로는 영장류의 뇌 크기를 플롯하고 Y축으로는 도대체 이 공동체 크기가 어느 정도 될까를 플롯해봤더니 상당히 거의 1대1 되는 매칭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뇌가 작으면 그룹도 작고 뇌가 크면 그룹도 크다. 자, 우리는 당연히 자연적인 형태에서 더 이상 살고 있지 않죠. 문명을 만들어서 5천만 명이 함께 살고 있지만 이건 자연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자연적인 상태의 인간이 같이 살아야 되는 그룹 크기는 어느 정도 될까? 인간 뇌 크기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대충 100명에서 150명 정도라는 결론이 납니다. 이 숫자를 덤바의 그 숫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현실에서도 보면 회사 같은 경우에도 뭐 창업해서 막 분위기가 좋다가 직원 숫자가 100명 정도 넘어가면 이제 막 그룹으로 나눠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마조나스의 인디안들 같은 경우에도 부족 크기가 100명, 150명을 넘으면 분쟁이 생겨서 쪼개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간 같은 경우에는 100명, 150명 이상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지금은 알려져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그런데 우리는 5천만 명하고 지금 같이 살고 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졌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해 드리겠는데, 재밌는 건 이 우리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100명을 본다면 이 100명, 150명은
계급이 똑같진 않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아주 친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한 5명 정도. BFF라고 부르죠. Best Friend Forever. 항상 뭐 절친들은 항상 이 한 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 5명이 안 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절친의 개념은 뭐냐면 원순이들도 있습니다. 사실 절친이라는 것은 나하고 친하고 뭐 그럼 나하고 바나나 나눠 먹고 뭐 이렇게 한다라는 거잖아요. 나한테 그때만 잘해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알파 두목이 뭐 나를 막 때리거나 했을 때 나를 도와주는. 그런데 보면 이 150명 친구 중에 결국은 5명 정도만 진짜 친구고 나머지 145명은 가짜 친구라는 거잖아요. 프리라이드 하는, 내가 상황이 좋았을 땐 나한테 잘하다가 내가 위험에 빠지면 다 도망가는. 중요한 것은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이 가짜 친구들이 금방 들통이 납니다. 왜냐? 세상은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위험에 처하다 보니까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가 밝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사회에 오면서, 그것이 아마 아까 그 2번째 연사님이 발표하신 가상인물하고 아마 연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대 사회로 오면서 그런 얘기가 항상 있잖아요. 뭐 지금은 프로이드도 얘기했고 뭐 니체도 얘기했고, 현대인들은 뭔가 이렇게 불안함, 불만족스러운, 점점 편해지고 그러는데 왜 더 이상 행복하지 않을까? 이것의 이유 중에 하나는 로빈 덤바 교수님 가설로는 어쩌면 사회가 너무 안전해져서 그런 것이 아닐까. 문명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위험하지 않은 사회에 살다 보니,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는 거거든요. 나한테 잘해주는 150명 또는 내 페이스북 친구 10,000명 중 99%는 다 가짜라는. 그런데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를 식별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이상 없는 거죠.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우리는 가끔 진짜 위험에 처했을 때, 전쟁터 또는 소방관들 같은 경우에 항상 이야기를 하세요. 본인 그 상황은 너무 안 좋고 위험했지만 이 남자들 간의 우애, 밴드 오브 브라더스는 너무 행복하게 했다.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진짜 친구고 누가 가짜 친구인지.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것을 느끼기 위해서,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를 느끼기 위해서 종종 일부러 가짜 위험 상태에 나 자신을 던져줍니다. 등산을 가거나 하이킹을 가거나 탐험을 가거나. 결국 이런 가짜 위험 상황을 만들어서 여러 명이 가서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를 식별하라는 본능적인 니즈이지 않을까 싶고,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아바타들이 생긴다면 베스트 프렌드 포레버 역할들을 다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결국 인간이 그렇게도 원했던 진정한 친구들의 역할을 다른 인간은 해줄 수가 없지만 가상의 인간들이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150명에서 5천만 명까지 오게 됐나? 사회성의 확장을 통해서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에게 친구, 여기서 친구라는 건 내 편이라는 얘기입니다. 본능적으로, 자연적으로 내 편은 당연히 내 유전적인 가족이겠죠. 그런데 발달하면서 우리가 친척들까지도 내 편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전적인 내 편을 식별하기 위해서 수많은 알고리즘들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언어에서도 사투리, 방언이 서로 간의 출생 지역을 식별해내려는 알고리즘으로 시작하지 않았나라고 상상을 합니다. 우리가 랜덤으로 만났을 때 억양이 비슷하면 저 사람은 나하고 출생지가 비슷하다, 유전적으로 비슷할 확률이 높구나, 내 편. 특히 우리나라에는 뭐 많이 있잖아요. 우연히 만난 사람이고 누군지도 모르다가 갑자기 고향이 똑같고 또 고등학교까지 같은 고등학교면 난리가 나요. 뭐 그 다음부터는 평생 친구가 되는. 근데 이걸로는 부족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슈퍼 친구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나랑 종교가 같은, 내가 지지하는 무언가 축구팀이 같은, 나와 같은 정치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그런데 이것이 사투리나 지역으로는 합칠 수 없는 훨씬 더 큰 스케일이 되는 거죠. 종교나 정치는 몇백만 명을 우리가 포옹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친구들을 우리는 슈퍼 프렌드라고 부릅니다. 2번째, 확장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재밌는 건 어느 한순간부터 인류는 존재하지 않는 슈퍼 프렌드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조상들, 추석 때 뭔가 맛있는 거 주면 조상들이 도와줄 것 같다라는 슈퍼 프렌드들, 슈퍼 파워를 가진 신들, 내가 무언가를 잘해주면 존재하지 않는 이들도 나한테 무언가를 잘해주지 않을까.
결론은 뭐냐면 뇌가 점점 커지면서 더 많은 내편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 이게 말이 안 되는 쪽으로 인플레이션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기능이 있었지만 뭐 건축이나 예술사에서도 그렇잖아요. 뭔가 처음에는 데코레이션이 기능이 있었는데 막 로코코 시대로 가면서 너무나 화려한 쪽으로 가는 것 같이 친구, 내편인 사람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계속 확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한순간부터 너무나 재밌게도 장소를 우리는 내편으로 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성이 확장되면서 특정 집, 특정 장소, 게임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상당히 많은 이 비디오 게임 같은 경우에서 특정 장소에서 모이는 이런 장소들이 있고요. 또 하나 이거는 아마 한 문명이 발달되면서 벌어진 일이 아닐까 싶은데 아주 유명한 케이스죠. 웨치라고 그 스위스 이탈리아 경계 알프스에서 몇 년 전에 발견된 사람이죠. 그래서 기원전 3000년 한 5000년 전에 사시다가 얼어서 죽고 그대로 보존이 된 분이 있잖아요. 아주 중요한 지금 우리에게 데이터를 많이 주고 뭐 이렇게 생겼었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분의 모습이 아니고 이분이 가지고 뭐 배낭 같은 걸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를 열어보니까 뭘 그렇게 많이 가지고 주섬주섬 많이 들고 다녔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 그다지 필요 없는, 결론은 뭐냐면 게젯들, 우리가 확장한 이 친구 중에 하나는 thing입니다. 수집을 하는 물건들. 그리고 이제 아마 최근에 들어와서 20세기 중반에 들어와서 인간의 확장된 사회성의 극치적인 단계로 온 것 같고요. 바로 이제는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데이터가 우리의 친구인 거예요. 내 편이 돼줄 수 있는. 이게 이렇게 보면 상당히 말이 안 되는데 사실은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데이터가 내 친구가 될 수 있을까? 그렇지만 인류의 그 발전 과정에서 뭐라도 내 편이 될 수 있는, 내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무언가를 계속 확장된 개념을 쓰다 보니 다른 사람, 보이지 않는 사람, 장소, 물건, 이제는 데이터가 어떻게 보면 내 친구로 포함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는 빅데이터 시대에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정말 많은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뭐 제타바이트 수준 10의 21성 데이터가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고 2020년 우리는 드디어 100 제타바이트 시대에 살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 100 제타바이트 데이터가 모두 동일하지는 사실 않습니다. 분석을 해보면 이 데이터 중에 이 아래선입니다. 어떤 데이터는 지금까지 선형으로 늘고 있고 이런 데이터는 정량화가 가능한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트럭처드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량화가 가능하다는 것은 숫자나 수식으로 완벽하게 표현이 가능한 데이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뭐 김대식 교수의 키는 몇 센치일까요? 당연히 공개는 안 하겠지만 숫자로 완벽하게 정확하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데이터가 10%가 사실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90%는 뭐지? 그리고 이 데이터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잖아요. 정량화가 불가능한 unstructured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진, 동영상, 언어, 인간의 생각, 소비자의 선호도, 이 모든 것은 수식 하나, 숫자 하나로 완벽하게 표현이 불가능한 데이터라고 지금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공지능 이전의 컴퓨터들은 정량화가 가능한 데이터만 처리하는 기계였었습니다. 인간이 세상을 알아보고 정량화가 가능한 데이터를 키보드로 펀치해주면 정보를 처리한 기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인포메이션 프로세싱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데이터의 10%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까지 인공지능 전에 IT 기술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문제의 10% 정도만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머지 90% 데이터는 해결이 안 됐고 더구나 정량화가 불가능한 데이터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인공지능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몇 년 후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데이터의 99.99999% 데이터는 분석을 할 수 없는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빅데이터 분석을 한 게 아니고 알고 보니까 스몰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10% 정도만 분석을 했다는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도대체 정량화가 불가능하다는 게 뭘까? 아주 쉬운 예제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제가 뭐 개나 강아지의 다양한 사진과 그림을 보여드리면 인간의 뇌는 아무 문제 없이 개라고 인식을 합니다. 이거 쳐다보면 강아지같이 생겼잖아요, 다들. 문제는 저희가 한
1950년도부터 2000년도 초반까지 사용했었던 과거 인공지능, 고파이라고 많이 불러요. Good Old Fashioned AI. 이 방법으로는 기계가 이 개를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기계에게 누군가가 개란 무엇인가를 정량화시켜줘야 됩니다.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코딩으로 뭐 프롤로그이 됐든 리스프를 쓰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사실 생깁니다. 도대체 개가 뭘까요? 저도 예전에 뭐 인공지능 실험실에 학부 시절에 들어갔더니 막 교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개를 알아보는 게 너무 어렵다고. 저는 쳐다보니까 개같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뭔지를 이해를 못했어요, 처음에. 그런데 막상 코딩을 하려고 하니까 개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뭐 개는 동물이고 다리가 4개다. 당연히 맞는 얘기지만 고양이도 동물이고 다리가 4개예요. 이걸로는 부족합니다. 이제는 추가 설명을 해야 됩니다. 털이 어쩌고 색깔이 어쩌고 귀가 쫑긋하고 1000가지, 10,000가지, 10만 가지 설명을, 피처를 추가하면 언젠가 기계가 이 개는 완벽하게 알아봅니다. 문제는 이 녀석이 들어누우면 못 알아봐요. 그런데 누운 모습을 우리가 표현을 해야 돼요. 한참 하면 누운 모습을 알아봐요. 그럼 또 뒤로 돌아요. 그럼 또 못 알아봐요. 결론은 뭐냐면 정량화가 불가능한 데이터라는 것은 너무 많은 다양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무한에 가까운 다양성을 가진 데이터를 파이나이트한 수식 하나, 숫자 하나로 완벽하게 표현이 사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시간이 좀 되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약간 역사, 뭐 철학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재밌는 건 이 문제는 하나도 새로운 문제가 아닙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의 철학에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보편성, 유니버설이라는 문제였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방금 느꼈던 문제예요. 아니 이렇게 많은 다양한 개들이 있는데 왜 우리는 개라는 개념 하나로 이 다양한 것들을 어떻게 표현을 할까? 도대체 개란 무엇인가? 그리고 크게 2파가 있었습니다. 리얼리즘이라는 파, 뭐 플라톤 아저씨가 제일 먼저 제안을 했는데 뭐냐면 뭐 다들 아시다시피 플라토 철학으로는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이 진짜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어딘가 이데아 세상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이 세상에 있는 물체들은 완벽한 물체의 그림자 또는 프로젝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장한 건 뭐냐면 이데아 세상에는 완벽한 개가 존재한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다양한 개들은 다양한 그림자들이기 때문에 서로를 보면 공통점이 없지만 기원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적으로 기원에 갔다가 내려와서 다르게 생긴 개가 같은 개라는 것을 알아본다라는 거예요. 플라톤의 이론은 뭐 기독교 사상으로 가면 상당히 메인스트림 아이디어가 됐습니다. 이쪽 세상보단 저쪽 세상이 훨씬 더 참이라는 주장이죠. 아시다시피 플라톤의 제자는 아리스토텔레스죠. 또 그리고 똑똑한 학생이니까 선생님한테 반란을 했잖아요. 도대체 이데아라는 게 어딨냐, 말도 안 되는 거다. 다양한 개를 동일한 개념을 통해서 사용하는 건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개를 보면서 우리 머리에서 무언가 교집합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딥러닝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보면 서양 문명이 2갈래로 다니죠. 플라톤 쪽이 약간 종교 또는 인문학 쪽으로 갔다면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아랍에서는 알가자리, 유대교에서는 마모니드스, 기독교에서는 오켄 같은 식으로 다들 이단들입니다. 이분들은. 그리고 이쪽이 살짝 자연과학의 기원이지 않았나. 생각보다 데이터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또 논리를 만든 분으로 상당히 유명한데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기원 후 476년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나서 한 1000년 동안 논리에 진전이 없었죠. 수학과 논리에. 드디어 한 바로크 시대에 가서 라이프니츠가 등장하면서 논리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뭐 라이프니츠야 뭐 워낙 유명한 분이죠. 다들 아시다시피 미적분을 뉴턴하고 독립적으로 만드셨는데 이분이 또 했었던 큰 업적 중에 하나는 이분이 이진법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냥 일부러 만든 건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분이 뭐 수학가였고 철학자였으면서 외교관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뭐 외교관으로 다른 나라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뭐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문제가 많았잖아요, 세상에.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세상에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결론은 서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구나. 각자가 의도는 좋은데 우리는 언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의미가 왜곡이 돼서 서로가 논쟁이 만들어진다. 그래,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업적은 완벽한 언어를 만들자. 그래서 가장 완벽한 건 뭘까?
수학 숫자죠. 숫자 중에서도 가장 완벽한 건 0과 1. 그래서 0과 1을 사용해서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완벽한 이데아 차원의 언어를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뭐 그거 가지고 계산기도 만들었지만 라이프니츠가 진짜 하고 싶었던 거는 이런 거예요. 이 언어를 가지면 예를 들어서 독일 정치인과 프랑스 정치인이 만났을 때 서로 말로 해서 오해를 하지 말고 한 사람이 그러니까 111000이라니까 하면 다음 사람이 아니죠. 101010이죠 하면 빼서 누구 말이 맞는지 계산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증명을 하면. 당연히 실패를 했습니다. 라이프니츠는 그 외에도 정말 재밌는 이론을 많이 만들었어요. 오늘은 시간이 모자라서 설명을 못 드리는데 기회가 되시면 라이프니츠 철학 좀 보시면 아주 정말 재밌는 걸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뭐 모나드론, 창조할 수 있는 최선의 우주, 미래 정해진 조화 같은. 제가 얼마 전에 독일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학생들한테 그래서 물어봤어요. 라이프니츠 아냐? 그런데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독일에서조차 라이프니츠 하면 대부분 과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주 유명한 라이프니츠 과자가 하나 있습니다. 19세기, 20세기에 와서 논리가 또 한 번 발전을 합니다. 19세기에 조지 불이라는 분이 사실 라이프니츠는 0과 1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아주 근본적인 이야기만 했지 이걸로 어떻게 뭘 할 수 있을지는 몰랐습니다. 조지 불이 쓴 책이 있죠. 생각의 법칙. 이 책을 가지고 0과 1을 가지고 어떻게 논리 연산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내고 이것이 덕분에 우리가 반도체 칩에서 논리 연산을 돌릴 수 있는 거잖아요. 불의 논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프레게는 약간 다른 걸 개발했고 20세기에 들어와서 클로드 셰넌이라는 MIT에 있었던 당시 석사 학생입니다. 아주 젊은 분이 증명을 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석사 논문입니다. 제가 카이스트에서 제 석사생들한테 항상 이 논문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 정도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셰넌이 증명한 것은 불의 논리를 그냥 종이에 연필로 쓰는 것이 아니고 전화 스위치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동화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 당시에 가장 하이텍은 전화 스위치였잖아요. 1937년에서 논리를 자동화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합니다. 21살인가 그럴 때. 그런데 사실 그 셰넌 같은 분이 논리를 자동화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분들은 뭐 컴퓨터 AI에 관심이 없었던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가장 관심이 있었던 거는 20세기 초 수학 본질의 문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도대체 수학은 어디서 왔고 증명이라는 게 뭐고 어쩌고 저쩌고 여러 시도가 있었는데 수학을 그냥 그거죠. 수학이라는 게 고대 그리스 때부터 그냥 얼추얼추 하다 보니까 19세기 말에 와서 보니까 2000년 동안 우리가 증명이라고 믿었던 게 사실 증명이 아니었었던 거예요. 완벽하지가 않고 논리적인 허점이 있어서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19세기부터 완벽한 논리를 만들어 보자. 그러다 20세기에 들어와서 1910년부터 1913년까지 뭐 상당히 오랫동안 버트란드 러셀, 유명하신 분이죠. 수학자였고 철학자였고 뭐 평화운동자였죠. 버트란드 러셀하고 엘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라는 분이 거의 2000장에 가까운 책을 하나 쓰십니다. 프린키피아 마테마티카라는. 이 책의 핵심은 뭐냐면 수학을 논리로부터 시작을 하자. 숫자라는 개념도 없이 시작하자. 0, 1, 그러니까 참과 거짓을 가지고 수학을 만들어내자는 책입니다. 자, 이 책 저는 가지고 있어요. 2000장짜리.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 대부분 이렇게 생겼거든요. 읽을 수가 없어요, 이거를. 이 책에서 유명한 건 페이지 362에 가서 드디어 1 더하기 1이 2라는 걸 증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얘기해요. 아유, 지금까지 힘들었고 이제부터는 쉽다. 여러분들이 이 스토리에 관심 있으면 이 만화책을 보시면 되는데, 로지 코믹스라는 그 그리스 컴퓨터 공학자가 협업해서 그린 만화책이 하나 있습니다. 상당히 재밌어요. 자, 버트란드 러셀 다음에 바로 나오시는 분이 튜링입니다. 튜링은 다들 알고 계시죠? 튜링 테스트를 통해서. 튜링이 제안한 것은 이거예요. 자, 보니까 프린키피아 마테마티카는 이건 인간이 풀 수가 없잖아요. 이거를. 너무나 복잡한 논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안을 한 게 프린키피아 마테마티카를 마치 셰넌의 전화 스위치 같은 자동화된 기계로 그 논리 원리를 자동화해보자. 근데 이분은 수학자니까 본인이 만들지는 않고 프린키피아 마테마티카를 자동으로 돌릴 수 있는 가상의 기계를 하나 제안합니다. 그 기계의 이름을 우리는 튜링 기계라고 얘기를 하고 컴퓨터의 원래 이름이 튜링 기계입니다.
컴퓨터는 그냥 그 별명이고요. 나중에 지어진 원래 이름은 튜링 기계입니다. 튜링 기계를 가지면 이 세상에서 내가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거를 다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만든 건 증명하신 건 튜링이 튜링 기계는 다양한 튜링 기계가 있는데 유니버설 튜링 기계, 보편적 튜링 기계라는 게 있어서 보편적 튜링 기계를 가지면 나머지 튜링 기계를 다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증명 덕분에 우리가 애플을 가지고 윈도우스를 에뮬레이션 할 수 있는 겁니다. 같은 기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물론 효율성은 떨어지겠죠. 그리고 엔드로이드를 가지고 이론적으로는 엑스박스를 만들어도 됩니다. 다 같은 기계거든요. 튜링 기계. 인공지능의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뇌가 튜링 기계일까? 아무도 모릅니다. 뇌가 튜링 기계라면 인공지능은 가능해야 됩니다. 같은 기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본질적으로 뇌는 성격상 튜링 기계가 아니라면 인공지능은 사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1950년도부터 최근까지의 인공지능 또는 로보틱스는 대부분 이랬죠.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최근에 와서 우리가 기계학습이라는 개념을 쓰면서 성공적인 결과를 내기 시작했고요. 인공지능의 접근 방식을 좀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은 뭐 최근에 있었던 생각은 아니고요. 존 폰 노이만이라는 정말 20세기 최고의 천재 중에 천재였었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19살 때 이분이 양자역학을 수학적으로 정의를 내리셨고 아직까지도 그 교과서를 우리가 보고 사는 거고 2차 대전 때는 핵무기 수소폭탄 개발에 참여를 하셨고 또 2차 대전 이후에는 게임 이론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셀룰라 오토마토도 만들고 게임 이론도 만들고 또 이분이 했었던 업적 중에 하나가 당시 1940년도에 개발되고 있었던 컴퓨터의 아키텍처 구조를 만들어줬습니다. 이 구조를 우리는 그래서 폰 노이만 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컴퓨터는 별명이고 원래 이름은 튜링 기계인데 이 튜링 기계를 다양한 방법으로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의 구조는 폰 노이만 구조를 가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분이 1950년도에 암이 걸리셨었어요. 그래서 뭐 이 핵무기 개발에 참여하시다 보니까 방사능을 너무 많이 쐬셔서 암에 걸리셨는데 병원에 누워서 책을 하나 쓰십니다. 컴퓨터와 뇌라는. 그리고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실수를 한 것 같다라는 거예요. 컴퓨터를 만들 때. 폰 노이만 구조는 이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폰 노이만 구조의 핵심은 프로세서와 CPU와 메모리를 분리시켜 놓은 겁니다. 폰 노이만이 제안한 거거든요. 여러 이유로. 그리고 또 하나는 컴퓨터에서는 논리의 폭이 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 줄 한 줄, 우리가 코딩을 한다면 한 줄은 되게 뭐 간단하잖아요. 간단한 논리적인 명제를 빠르게 그리고 반복해서 수천만 복 계산하는 것이 이 현재 컴퓨터의 방법입니다. 가능한 것은 컴퓨터는 빠르고 그리고 정확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을 해도 오차가 없다라는 거예요. 깊은 논리. 그런데 뇌를 들여다보니까 폰 노이만 구조 일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뇌 안에서 메모리하고 프로세서가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두 번째,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의 차이가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절대로 깊은 논리로 계산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신경세포잖아요. 생물학적인 아이온 채널 가지고 계산을 하는 폰 노이만이 저 책에서 측정한 건 만약에 신경세포를 가지고 곱셈을 한다면 한 10번 정도 곱셈하면 오차가 너무 커져서 답이 다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세상을 알아봅니다. 문제를 풀고 있어요. 결론은 인간은 깊은 논리를 쓰는 것이 아니고 아마 넓은 논리, 병렬 프로세싱을 할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병원에서 태어나면 아리스토텔레스 다음으로 또 하나의 논리를 만들겠다 했는데 결국은 돌아가셨죠. 다파에서 몇 년 전에 만든 아주 재밌는 그림인데요. 폰 노이만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겁니다. 알고 보니까 우리가 지난 50년, 60년 동안 큰 실수를 한 게 있어요. 처음에 AI를 개발했을 때 1950년도에 뭐 대부분 수학자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컴퓨터를 만들고 났더니 계산을 잘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산은 인간한테 분명히 어려운 거예요. 인간한테 어려운 걸 컴퓨터가 잘하니까 물체를 알아보는 거, 언어 처리는 더 쉽겠구나라고 시도를 했는데 60년 동안 실패를 하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지? 이제는 우리는 이해합니다. 알고 보니까 언어 처리, 물체 인식이 너무너무나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은. 그런데 왜 우리한테는 그게 쉬울까요? 간단하죠.
100만 년 전, 200만 년 전에 호랑이하고 고양이를 식별하지 못한 사람은 죽은 거예요. 후손이 없죠.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조상은 식별하는 방법을 찾아냈고 그 식별하는 방법이 우리 머리 안에 인베디드 솔루션으로 현재 들어있다는 거예요. 물체 인식과 언어 인식은 정답이 하드웨어로 들어있다 보니까 쉬운 거예요. 문제를 이해하지 못해도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진화 과정에서 미분 방정식은 한 번도 풀 필요가 없다 보니까 정답이 없고 우리한테는 어렵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다파에서 제안한 건 쉽다 어렵다의 차이가 틀렸구나. 알고 보니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했었던 수학 같은 문제는 사실은 쉬운 문제였었구나. 여기서 쉬운 문제라는 건 다시 또 정량화가 가능한 문제라고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요. 컴비네이션, 인풋 컴비네이션이 별로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에서 곱하기 사인은 의미가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양이라는 물체는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한 것은 컴비네이션이 몇 개 없고 이 단순한 문제들은 폰 노이만 기계로 풀면 폰 노이만 기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금방 풉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문제가 어려워지면 다시 말해서 정량화가 불가능한 문제로 가면 아무리 기계를 빠르게 해도 문제를 못 풀더라는 거예요. 컴퓨터들이. 반대로 뇌를 모방한 기계는 단순한 문제에는 상당히 잘 못합니다. 계산은 우리 잘 못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정량화가 불가능한 문제가 등장해도 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는 있습니다. 폰 노이만 기계는 정확한데 사실 뇌를 모방한 기계는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해결하지만 정확도는 떨어진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오늘 여러분들이 기계학습 딥러닝에 대해서 많이 배우셨기 때문에 그냥 빨리빨리만 지나간다면 이겁니다. 결국 새로운 개념은 이거겠죠. 고양이, 강아지를 식별하게 하기 위해서 고양이를 설명해 주는 게 아니죠. 더 이상. 이건 불가능하거든요. 고양이란 물체는 정량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양이라는 예제를 가지고 인공신경망을 우리는 학습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기계학습 대부분은 지도학습입니다. 선생님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 정답을 알려주는 거죠. 고양이를 보여줬는데 오답을 내겠죠. 그러면 아니 그게 아니고 고양이야 라고 정답을 얘기해 주던가 또는 학습 데이터에 고양이라는 정답을 포함합니다. 정답이 포함된 데이터를 우리는 라벨된 데이터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참고로 구글과 페이스북이 이 세상에서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정확하진 않습니다. 데이터는 우리도 가지고 올 수 있고요. 구글과 페이스북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건 라벨된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라벨링은 지난 10년 동안 소비자들이 열심히 해준 거죠. 고양이 찍고 고양이라고 써줬습니다. 학습은 정답과 오답의 차이값을 계산한 다음 인공신경망에 집어넣고 연결고리 값을 바꾼 다음에 최적화 시스템을 돌려서 정답과 오답의 차이가 0에 가까울 때까지 계속 하는 거잖아요. 단순하고 계산량이 많지만 GPU를 사용하면 웬만한 문제는 하루 이틀 정도 계산하면 풀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학습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학습된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물체를 보여줍니다. 고양이, 강아지. 그럼 최적화된 인공신경망을 통해서 90몇 % 확률로 식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결론은 과거 인공지능, 고파이라고 불렸던 과거 인공지능에선 인간이 룰을 집어넣어주고 기계가 데이터를 뽑아줬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문제 한 10% 정도만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딥러닝이라고 부르는 방법에서 우리는 데이터를 집어넣어주고 기계가 룰을 찾아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계가 찾은 룰을 우리가 완벽하게 또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미 많은 예제를 보셨겠지만 결과는 좋거든요. 기계가 물체를 인식하기 시작하니까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걸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결국 아마 우리 후손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이름을 하나 붙여주겠죠. 드디어 기계가 세상을 알아보기 시작한 시대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재밌는 건 아까 전에 강연에서도 보셨지만 최근에 와선 지난 한 4년 5년 전부터 기계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물체를 식별하는 하고 알아보는 것뿐만이 아니고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인식기라고 불리는 물체를 알아보는 식별하는 기계하고 생성기라고 불리는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기계를 서로 경쟁을 시켜놓으면 생성기는 마구잡이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가짜 데이터를
진짜 데이터라고, 다시 말해서 인식기를 속이려고 노력을 하고 인식기는 속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우리가 미니맥스 게임을 서로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경쟁을 하니까 뭐 이미 예제 많이 보셨지만 이런 가짜 인물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우리가 학습한 확률 분포에 따라서 결과물은 달라집니다. 헐리우드 영화 배우를 기반으로 만든 뭐 인물들은 이렇다면 인스타그램에 나와 있는 일반인 확률 분포로 만든 가짜 얼굴들은 이렇겠죠. 훨씬 더 평범해지기 시작합니다. 또는 이케아 캐탈로그에 나와 있는 가구를 가지고 만든 가짜 가구들이죠. 제가 어제 사실 최근에 저도 알게 된 게 2020년도 올해 아마 이케아 캐탈로그에 나온 가구들이 진짜 가구가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CAD로 만든 가짜 가구들이래요. 왜냐, 사진을 찍을 때 진짜 가구는 아무리 노력해도 완벽하지가 않대요. 이미 가짜가 더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꾸기도 더 좋고, 이케아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캐탈로그를 만들어서 100개국에다 뿌려야 되는데 나라마다 선호하는 색채나 배경이 조금씩 다르대요. 예전에는 같은 가구를 문화 국가별로 수십 가지 베리에이션을 찍었는데 이게 얼마나 시간과 돈이 많이 들겠어요. 이제는 다 CAD에 있으니까 가지고 찍어놓고 단천원으로는 배경이 다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체를 찍을 땐 그렇게 했고, 그런데 우리가 이케아 캐탈로그에 보면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은 진짜래요. 근데 그 사람 뒤에 있는 건 어떻게 만들었지? 버추얼 프로덕션을 이미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LED 월 같은 걸 사용해서,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뭐 스타워즈 만델로니아 같은 경우에 배경을 촬영할 때 그린 스크린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LED를 사용하잖아요. 한 35m 정도 되는 커브드 LED를 사용하고, 거기에 있는 장면은 이 언리얼 엔진을 사용해서, 게임 엔진을 사용해서 실시간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가구 촬영할 때 언리얼 엔진을 사용해서 가짜 가구들을 사람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쪽으로 바뀌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기계가 새로운 데이터를 또 만들기 시작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뭐 4차 산업혁명, 증기를 통해서 1차 산업혁명이 시작됐고, 전기를 통해서 2차 산업혁명, 정보기술을 통해서 3차 산업혁명이 시작됐고, 이제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이 막 시작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 네 가지가 독립적인 게 아니고 두 개씩 묶여 있다는 거예요. 증기와 전기가 합쳐져서 1차 기계혁명이 완성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기계들은 인간의 육체적인 노동력을 대체하고, 더 중요한 것은 대량 생산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1차 기계혁명이 완성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보기술과 인공지능이 합쳐져서 2차 기계혁명이 이제 막 시작됐다고 알려졌고, 2차 기계혁명이 완성되면 이때 기계들은 육체적인 노동력뿐만이 아니고 지적인 노동력을 대체하고, 훨씬 중요한 것은 지적인 노동력을 대량 생산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전쟁과 평화 같은 책을 1초 만에 100만 권 쓸 수 있다면 인간은 경쟁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대량 생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2차 기계혁명 시대에는 인공지능이 전기 같은 역할을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미래 시대에 AI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20세기에 우리가 한 모든 또는 대부분의 전기가 어딘가 녹아들어가 있었던 것 같이 21세기에 우리가 하는 대부분 일에 어딘가는 인공지능이 녹아들어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미래를 생각할 때 막 사이언스 픽션은 상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한 것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단 어차피 AI가 전기 같은 역할을 한다면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거, X, 교육, 교통, 방송, 이 모든 것에도 AI가 추가될 수뿐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미래를 준비할 때 사이언스 픽션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본질이 뭘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인간의, 소비자의 어떤 욕구를, 니즈를 만족시켜 주는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니즈를 AI를 포함하면 더 쉽게, 더 빠르게, 그리고 우리 인간은 또 귀차니즘이 세니까 인간을 덜 귀찮게 하면서 만족시켜 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X 더하기 AI에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롭게 보는 건 세대 더하기 AI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2차 대전 이후에 태어난 부모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장 행복한 분들입니다. 잡도 많았고 이때는 학교만 졸업하면 어디 가나 일을 할 수 있었고 사회도 점점 잘 살아지고, 여기 계신 몇몇 분들은 저 같은 X세대일 거예요. 부모 다음에 태어난, 해서 뭐 부모만큼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또 노력하면은 커리어를 할 수 있었고,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인터넷과 AI 또는 온라인은 성인이 된 다음에 경험한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X세대에는 온라인, 인터넷 그리고 AI에겐 우리는 이민자입니다. 항상 우리는 액센트를 가지고 있을 뿐이 없어요. 그나마 우리는 얼추, 저도 예를 들어서 이메일을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게 학부 시절에 했거든요. 그전에는 없었고, 그리고 그것도 무슨 대학교 큰 서버를 가지고 했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 다음에 밀레니얼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Y세대 또는 밀레니얼이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은, 이 친구들은 성인이 되기 전에 이미 인터넷, 무선 인터넷, 온라인을 경험한 친구들이죠. 그래서 상당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부모 X, Y까지, 여기까지는 인간이었다면 그 다음, 그 유명한 젠지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죠. 제너레이션 Z. 저는 개인적으로 젠지는 호모사피엔스가 더 이상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그 이유는 뭐냐면, 호모사피엔스의 조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인간의 뇌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태어나거든요. 완성이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뇌의 그 10의 15승 되는 연결고리를 다 그 DNA로 미리 만들어 놓으려면 사실 캐패시티가 모자랍니다. DNA에. 그러다 보니 태어날 때 인간의 뇌는 아주 그냥 얼추 만들어 놓습니다. 만약에 우리 뇌 안에 있는 신경회로망이 대한민국 고속도로망이라면 그냥 경부고속도로 정도. 단 부산에 도착해서 해운대까지 가는 길은 완성되지 않은 상태. 그리고 랜덤으로 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태어나고 나서 처음 경험한 몇 년 동안, 그리고 우리는 이 시절을 결정적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자주 사용한 신경회로망은 살아남고 사용되지 않은 신경회로망은 다 지워버립니다. 뇌 안에서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동물마다 결정적 시기는 다 다릅니다. 오리는 태어나서 몇 시간, 고양이는 태어나서 4주에서 8주, 원숭이는 태어나서 1년, 사람은 태어나서 10년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에게 처음 10년 동안 경험한 것이 인간의 뇌를 완성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뇌를 완성한 사회를 고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가 우리 뇌라는 컴퓨터가 네이티브한 계산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유년 시절을 대한민국에서 보내고 성인이 돼서 미국으로 가면 우리는 에뮬레이션을 해야 됩니다. 미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것은 항상 우리나라 사회로 백매핑을 해야 되는. 그런데 부모 X, Y 세대는 태어나서 처음 10년을 다 인간하고 보낸 세대라는 거예요. 사회성을 인간하고 보내고, 밀레니얼들까지도 학교에 가기 전, 뭐 직업을 가지기 전 처음 들어간 곳은 유치원엔 다른 사람들, 확장된 친구의 개념의 핵심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Z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친구들의 그 정의는 태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이 있었던 애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태어나서 가족 외에 타인을 만나기 전에 제일 먼저 인간인 친구를 만난 것이 아니고 가상의 친구를 먼저 만난 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 느낌에는 젠지들의 고향은 한국이 아닌 거예요. 젠지들의 고향은 인터넷입니다. 이 친구들은 아마 나중에 성인이 돼서 학교를 가고 직장에 가면서 항상 고향을 그리워할 거예요. 그리고 항상 향수병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퇴근하면 제일 먼저 집에 가서 또 그 안으로 가고 싶고, 새로운 인종이죠. 뇌가 인터넷과 또 중요한 것은 가상의 캐릭터로 완성이 된 가상의 사회관계. 뭐 이따 토론 패널 할 때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겐이라든지 가상인물, 콘텐츠, 방송에서 점점점 이 캐릭터들이 가상이고, 캐릭터만 가상이라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인 관계 역시 코딩이 된다는 거잖아요. 알고리즘으로. 인간하고의 관계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고 이 친구들한테는 기계하고 또는 가상인물하고의 관계가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커서 이 친구들이 돈을 벌고 우리는 다 은퇴해서 뭐 우리는 연금을 받아야 되면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 맞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돈을 벌고 세금을 내는 세대고 우리는 이 친구들이 벌은 돈에서 조금이라도 연금을 타야 되기 때문에. 자, 새로운 인종,
그리고 이 친구들은 이런 세상이 훨씬 더 고향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문제는 젠지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 제너레이션 세대 더하기 AI의 가장 핵심은 모두가 젠지가 되는 세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보면 항상 그랬습니다. 아이는 부모님한테 배웠습니다. 학생은 선생님한테 배우고, 후배는 선배한테 배우고, 뭐 국민은 정부한테 배우고. 왜 그랬을까요? 정부, 선배, 교수, 부모가 더 똑똑해서는 아니죠. 지금까지 우리가 인간이 살았던 30만 년 동안의 세상은 오프라인 세상입니다. 아날로그 세상. 하나뿐이 없는 현실. 아날로그 현실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번에 하나뿐이 경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다른 걸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동의 시간이 필요한.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현실에서는 나이가 많고 내가 크면 클수록 경험이 많았습니다. 확률적으로. 아이가 태어나서 부모가 경험이 더 많았고, 학생보다 선생님 경험이 더 많고, 소비자보다 기업이 경험이 더 많고. 그런데 젠지가 크는 세상은 현실이 하나가 더 생기기 시작한 세상이죠. 지금까지 단 하나였었던 아날로그 오프라인 세상 외에도 디지털 온라인 현실이잖아요. 이제는 세계관이 만들어지는데, 이 세계관, 새로운 온라인 세계관에 대한 정보는 경험하고 그다지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시간보다 동시에 우리가 여러 가지를 경험할 수가 있고, 한국 걸보다 브라질 거로 클릭 하나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이동하는 시간이 필요 없어진다면, 이제는 젠지들이 온라인 세상에서는 우리 선배입니다. 그러니 부모들도 아이들한테 요새 뭐 BTS, 그럼 본인도 이제 아미를 가입을 하는 거고, 저도 수업을 할 때 줌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제 학생한테 물어봐서 세팅을 했고, 정부도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국민들이 올린 댓글을 가지고 정책을 짜고, 기업도 소비자들이 뭘 원하는지 모르니까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블로그에 어떤 글이 올라오는지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로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젠지 또는 젠지피케이션이 되면서 지난 과거에 있었던 정보의 흐름은 경험이 많고 나이가 많고 더 큰 구조에서 젊고 경험이 없는 쪽으로 정보가 갔다면, 그러니까 정보는 그거죠. 정보는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 같이 그냥 정보가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 그런데 적어도 온라인이라는 현실에서는 우리보다 더 어린 친구들, 젠지들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롤 모델이 이제 그들이 되다 보니까 젠지들이 좋아하는 걸 우리도 쫓아하고, 젠지들이 입는 걸 쫓아하고, 걔네들이 힙하다라는 걸 우리도 하고, 갑자기 중년 교수들이 틱톡을 하기 시작하고, 우리 모두가 젠지피케이션 되기 시작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들이 그래서 기브업 제너레이션이 되지 말고 캐치업 제너레이션이 되자,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마지막 부분이기도 하고 굉장히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그 뇌 용적량이 사피언스 이후에 멈춘 시간만큼 더 듣고 싶었어요. 굉장히 아쉬웠고, 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의 또 질문을 잠깐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교수님 강연 초반에는 되게 어떤 역사학적 사실과 지금의 인간의 어떤 발전 상황 등을 굉장히 정교하게 엮으셔서 발표 자료를 만드신 것 같아서 약간 조금 정말 그럴까 이런 의문점이 맨 처음에 들었는데, 중간 강연쯤에 보면은 이제 그 라이프니츠가 했던 그 네 말, 내 말 해가지고 네네. 네 말을 이제 이진법으로 쓰고 내 말도 이진법으로 써서 거기서 차이점을 해서 이제 그걸 오류의 격차를 생각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의 이제 딥러닝 CNN 구조의 어떤 그 컨볼루션 레이어 그 사이의 알고리즘으로 이미지 판별로서 그게 정말 CSV 파일을 이렇게 빼서 사용되고 있는데, 그럼 제가 거기서 정말 깜짝 놀랐던 게 그러면 이런 아이디어들이 정말 역사적인 어떤 책들이나 그런 곳에 숨어 있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네, 이런 알고리즘에 이렇게, 대한 네, 아이디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뉴턴이 얘기를 했죠. 우리가 과거 사람들보다 더 똑똑한 게 아니고 그 거인의 어깨에 우리가 그 앉아 있기 때문에 더 멀리 보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뉴턴이나 라이프니츠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마 우리보다 몇천 배 더 똑똑했을 거예요. 단 지식이 적었죠. 그러다 보니 그분들이 볼 수 있었던 게 그 좁았던 것 같이 우리가 그 착각은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훨씬 더 잘 살고 거대한 문명을 만들었기 때문에 과거 사람들보다 더 똑똑한 건 아닙니다. 우리는 혜택을 더 많이 받아서 더 멀리 볼 수는 있어요. 더 많은 걸 할 수 있고.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정말 신선한 아이디어는 요즘 그 과학자나 철학자들 책보다는 어떻게 보면 고전에서 저는 훨씬 더 많이 그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 대신에 해석을 해야죠. 라이프니츠는 백프로파게이션이라는 단어 안 씁니다. 당연히 거기서는 그 개념을 읽고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고전이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시대에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고전의 핵심은 뭘까요? 로버스니스예요. 2000년을 살아남은 거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근데 오늘날 2020년에 제가 쓴 책 같은 건 아마 한 3개월 보면 아무도 기억을 못 합니다. 보통 지금 나오는 책은 5년 후에는 대부분 사라질 거예요. 시간이 필터입니다. 시간이라는 필터링을 거쳐서 의미가 있음 없음이 사라지는데, 2000년을 살아남은 책들은 뭔가가 있으니까 살아남았겠죠. 뭐가 있을까? 이것은 써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읽고 본인이 지금 고민하는 문제하고 연결을 시키면 개념들은 많이 나와요. 저도 가끔 보면서 진짜 깜짝깜짝 놀라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야, 이런 생각을 벌써 했었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식의 역사를 보면 반복이 됩니다. A라는 사람이 가졌던 아이디어를 200년 후에 다른 사람이 또 내고 100년 후에 또 내고, 그리고 이게 반복이 되면 뭔가 좋은 아이디어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잖아요. 뭔가 니즈가 있으니까 똑같은 아이디어를 계속 내지 않을까 해서, 네, AI 연구하는 사람들도 고전을 읽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도. 네, 다음 질문하실 분 질문 받겠습니다. 네. 예. 자, 마이크 받으시고요. 네, 젠시피케이션 얘기 무척 재밌게 들었고요. 지금 인공지능과 매우 뇌의 슬픈 관계, 얘기입니다. 그거 사실. 왜냐면 젠지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젠지피케이션 하는 어른들이에요. 사실은. 그 인공지능과 뇌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퍼즐을 오늘 좀 풀어주신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요. 네. 원래 제목으로 돌아가면 네. 그 젠시피케이션이라는 현상이 만약에 맞다면 한국이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다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목이 이제 신냉전 시대의 AI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젠시피케이션과 네. 신냉전 시대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만 부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신냉전 시대. 네. 그러니까 뭐 그 직접적인 이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젠지피케이션은 제가 봤을 때 적어도 세상에 한 200개 국가가, 그렇지만 모두 온라인 현실을 만든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 그렇죠? 상당히 많은 국가들은 여전히 이 오프라인 현실에서 풀어야 될 문제들이 많은 국가들이 많고요. 전쟁이 되고 난민들 같은 경우에 중요한 문제죠. 우리가 풀어야 되는. 그런데 몇몇 국가, 특히 리딩 국가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다행히도 우리도 이제 리딩 국가에 포함이 되는데, 이 국가들은 사실 우리는 이제 뭐 의식주 문제 같은 게 사회의 메인 문제는 아니거든요. 여전히 그 문제가 다 해결된 건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기술적인 트렌드를 봤을 때 이제는 우리는 뭐 쌀을 얼마만큼 더 많이 만드냐가 사회의 핵심 목표는 아니고, 디지털로 새로운 현실이 만들어지는, 저는 오늘 여기에 주제 인공지능 컨텐츠, 사실 컨텐츠들이 모여서 현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건 지금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컨텐츠는 있는 세상의 컨텐츠가 아니고, 신기하게도 이 컨텐츠들이 합집합이 돼서 모자이크 같이 또는 레고 같이 합쳐져서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지는 그 첫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술적인 수준으로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가는 국가들은 젠지피케이션이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중국에서 일어나는 젠지피케이션이 예를 들어서 뭐 네덜란드에서 일어나는 젠지피케이션하고는 다르겠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AI 기술이 상당히 이제 국가가 제어를 하고, 또 하나는 할 수 있는 게 있고 하면 안 되는 것들을 정해놨기 때문에 약간 차이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오늘 주제 인공지능 컨텐츠, 또 하나 새로운 현실을, 아날로그 현실을 우리가 만들고 있다라는 거에서
걱정이 하나 되는 게 있습니다. 크게. 그건 뭐냐면 지금까지 30만 년 동안 잘 살든 못 살든 뭐 잘생겼든 못생겼든 다들 같은 현실에서 싸웠습니다. 같은 현실에서 우리가 지지고 볶고 한 거죠. 이 현실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다양한 그 체제들이 있었고 아이디어들이 있었고 항상 어쨌든 결과를 떠나서 의도는 몇몇 미친 사람 빼고는 모두 의도는 이 현실을 좀 더 좋게 만들자 그거였었잖아요. 있는 현실을 좋게 만들자. 문제는 젠지피케이션이 되고 새로운 현실이 등장하면서 이제는 그 하나만의 현실을 좋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현실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현실을 도피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디스토피아적인 그 미래 예측은 미래 사회에서는 진짜 현실은 완전히 환경 오염되고 뭐 난리가 나고 그런데 다들 방에서 뭔가 이상한 거 끼고 차고 천국 같은 데서 본인만의 무언가를 하고 싶은 이런 세상을 우리가 아마 메타버스라고 부르죠. 그 예전에 소설책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미래예요. 뭐 디스토피아적인 그 미국 미래를 1992년인가 그 사이언스 픽션 작가가 쓰신 건데 그냥 세상은 망했어요. 단 각자는 천국에서 살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결국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저희가 또 디베이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제가 최근에 느끼는 건 뭐냐면 이제는 점점 가상 현실이 또는 젠지피케이션 이런 그 온라인 컨텐츠 또는 가상의 캐릭터들이 점점 진짜 같아지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건 가상의 그 세상이 점점 진짜 같아지면서 진짜 세상이 점점 가상화되지 않을까. 이게 시메트릭한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제가 최근에 아주 재밌는 독일 그 신문 칼럼을 읽었는데 고개를 끄덕이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그 저자가 물어본 거예요. 왜 요즘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음모론들이 돌아다닐까? QAnon 같은 데서 퍼뜨리는. 그리고 이 음모론은 그냥 얘기하기도 창피할 정도로 너무나 허무맹랑한 얘기들이에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미국의 피자 게이트 음모론 같은 거 알고 보니까 힐러리 클린턴이 뭐 사람을 신한테 바치는 악마 종교의 뭐 대장이고 다 같이 모여서 뭐 아동 성회의를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지금 소셜 네트워크에서 가장 그 빨리 퍼지고 있고 또 코로나 그 이 바이러스 자체도 빌 게이츠가 퍼뜨렸다라는 거잖아요. 음모론에 따르면 자기가 백신을 개발해서 세상을 장악하려고 해서 빌 게이츠, 힐러리 클린턴, 그다음에 조지 소로스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과거 유럽의 그 유대인 음모론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어린 나이를 어디다가 신한테 바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3일 전에 독일 언론에서 보도된 게 이미 한 달 전에 독일 그 베를린에 그 고고학 그 박물관이 있습니다. 페가몬 뮤지엄이라고 아주 좋은 거기에 신전이 있어요. 페가몬에. 거기에 이 음모론을 믿는 사람이 기름 같은 걸 던져서 지금 다 망가졌어요. 지금 근데 그 사람이 그걸 한 이유는 뭐냐? 페가몬 그 신전이 QAnon이 주장하는 인간 숭배를 하는 그 악마 종교의 신전이라는 거예요. 베를린 한복판에. 그리고 앙겔라 메르클이 독일의 대장이라는 거예요. 악마 종교에. 자, 이런 거를 사람들이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 엄청난 속도로 퍼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신문 기사에서는 이 저자가 그냥 가설인 거예요. 이런 걸 도대체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결론은 가상의 현실이 점점 진짜 같아지면서 사람이 가상의 세상하고 진짜 세상의 차이를 혼돈하는 게 아닐까. 이런 음모론적인 내용들은 대부분 뭐 MMORPG 또는 이런 뭐 던전스 앤 드래곤 같이 모험 게임에서 많이 등장하는 개념인데, 이런 모험 게임에서 등장하는 모험 애드벤처, 그러니까 컴퓨터 게임에서 등장하는 행위와 개념을 현실에서도 가능하다라고 혼돈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현실과 가상현실이 믹스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게임에서 당연한 것이 현실에서 당연하지 않은 게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 현실에서 총 들고 다니면서 막 사람 쏴 죽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게임에선 해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선 되고 여기선 안 되는, 그게 분리가 돼야 되는데 한쪽이 너무 가상이 진짜 같으니까 생김새 자체, 과거 비디오 게임은 픽셀같이 생겼는데 이젠 진짜 같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적응돼서 자란 사람은 현실과 그 가상현실의 차이가 이렇게 약간 모호해지고 그러다 보니 저쪽에서 당연한 얘기가 여기서도 갑자기 믿기 시작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좀 걱정을 해야 되는 이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까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시간이 좀 지체된 관계로 여기서 교수님과의 강연은 마무리를 하고요. 패널 토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 교수이시면서 대표적인 한국의 뇌과학자이신데 오늘 아주 문화인류적 관점, 사회학적인, 철학적인, 수학적인 관점에서 도움이 되는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김대식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번 이틀 동안의 컨퍼런스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고찬수 한국 PD 연합회장님과 김대식 카이스트 교수님, 그리고 윤종영 AI 양재 허브 센터장님, 그리고 권호상 방송 콘텐츠 재단 이사님을 모시고 이 콘텐츠 분야의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해서 패널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리하는 동안 잠깐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진행을 윤종영 AI 양재허브 센터장님께서 이후에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